멀리 못 갔다! 당장 찾아내서 잡아오란 말이야! 사냥개들을 앞세운 괴한들의 고함 소리가 폐공장을 울렸을 때 12살 고아 지호는 고철을 줍고 있었습니다. 쫓기던 여자를 발견한 건 바로 그때였죠. 사실 그녀는 청아그룹의 후계자 서윤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그녀가 누군지 전혀 상상조차 못했어요. 꼬마야, 나 좀 한 번만 숨겨줄 수 있겠니? 윤진이 도움을 청하던 바로 그 순간 지호는 그녀를 아찔한 낭떠러지 아래로 가차없이 밀어버렸죠. 12살 소년이 재벌 후계자를 밀어버린 진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소년에겐 어떤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 달봄 사연입니다. 오늘은 도움을 요청하던 재벌 후계자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12살 천재아이의 통쾌한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기막힌 사연 시작합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폐공장에 짙은 안개가 깔린 어느 초여름 새벽이었습니다. 건물 외곽의 아찔한 낭떠러지 근처 한 소년이 녹슨 철골 틈에 가만히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소년의 이름은 김지호라고 했습니다. 손끝에는 시커먼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고 눈빛은 아주 차분했죠. 소년이 손을 뻗은 곳에는 폐기물 사이로 삐져나온 값비싼 공업용 모터 부품이 있었습니다. 철근들이 워낙 낡아서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뚝 끊어지는 아슬아슬한 상태였죠. 지호는 숨조차 천천히 고르며 손끝에 가만히 힘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 어디선가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호는 곧바로 몸을 낮추어 폐타이어 더미 안으로 숨었죠. 어슬렁거리는 들개들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뛰어오는 구둣발 소리였어요. 게다가 발을 디디는 방식이 어딘가 몹시 어색했습니다. 기름때 낀 시멘트 바닥을 자주 밟아본 사람의 움직임은 분명 아니었죠. 잠시 뒤 구겨진 화이트 정장 차림의 누군가가 쇳덩이 사이로 휙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여자가 거친 숨을 헐떡이며 도망쳐오고 있었어요. 옷은 흙먼지 투성이었지만 최고급 원단의 때깔만큼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고 신고 있던 구두굽도 절반쯤 부러져 있었죠. 그 뒤로는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덩치 큰 괴한 넷이 맹렬하게 지저대는 사냥개들을 앞세우고 바짝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멀리 못 갔다? 저쪽 낭떠러지 쪽이야. 여자는 결국 낭떠러지 끝에서 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죠. 뒤에서는 괴한들과 흥분한 사냥개들이 무서운 속도로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타이어 틈새로 여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잔뜩 겁에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남자 하나가 쇠파이프를 꺼내들며 기분 나쁘게 웃었어요. 순순히 따라오시면 험한 꼴은 안 당하십니다. 여자가 한 발짝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발끝이 낭떠러지 끝 허공에 아슬아슬하게 걸쳤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호가 타이어 더미 밖으로 불쑥 튀어나왔어요. 사내들이 잠시 멈칫하며 깡마른 어린 소년을 쳐다봤습니다. 뭐야? 이 꼬맹이는. 지호는 여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줌마. 윤진이 떨리는 눈으로 지호를 바라봤어요. 살고 싶으시면 잠자코 가만히 있어야 해요. 지호는 갑자기 윤진의 팔을 확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아찔한 낭떠러지 아래로
냅다 밀어버렸죠. 윤진의 날카로운 비명이 매캐한 공장 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뒤쫓아온 괴한들과 맹렬하게 지저대던 사냥개들이 낭떠러지 끝에서 멈칫하며 얼어붙고 말았어요. 이 미친 꼬맹이가. 덩치 큰 사내 하나가 황급히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시커먼 폐기물 연기와 짙은 안개 때문에 바닥조차 보이지 않았죠. 다른 사내가 씩씩거리며 지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어요. 너 이 새끼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지호는 잔뜩 겁에 질린 척 몸을 웅크리고는 울먹였어요. 저는요. 저 아줌마가 갑자기 제 옷을 꽉 잡길래 너무 무서워서 그만. 사내가 험악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너 이 새끼, 저 여자랑 무슨 사이야? 떨어지기 전에 너한테 무슨 말 했어? 똑바로 말해. 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죠. 모른다고요. 너무 무서워서 밀친 것뿐이에요. 사내들은 어이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이 높이면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서 100% 즉사야. 그래도 최 실장님한테 보고하려면 시신 사진은 찍어야 하니까 당장 밑으로 내려가자고. 괴한들과 사냥개들이 폐공장 아래쪽 길을 향해 다급하게 뛰어갔어요. 주변이 다시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것을 확인한 지호는 그제야 천천히 낭떠러지 끝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시커먼 연기 아래를 향해 조그맣게 외쳤습니다. 아줌마 살아있어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죠. 이내 저 아래쪽 배관 틈새에서 희미하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았어. 정말 고마워. 지호는 그제야 짧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진짜 다행이네. 소녀는 주변을 살핀 뒤 낭떠러지 옆으로 난 비좁은 철골 구조물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공장에 깔린 안개가 점점 짙어졌어요. 지호는 녹슨 철근을 밟으며 가파른 통로를 미끄러지듯 타고 내려갔습니다. 수십 미터 아래 방수포로 가려진 커다란 배관 구멍이 모습을 드러냈죠. 지호가 방수포를 걷어내자 거대한 비밀 아지트가 나타났습니다. 바닥에는 버려진 공업용 폐스펀지와 낡은 타이어를 엮어 만든 커다란 완충망이 깔려 있었죠. 그 푹신한 스펀지 더미 위에 떨어진 윤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습니다. 윤진은 화이트 실크 정장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지도 못한 채 지호를 쳐다봤어요. 정말 심장 멎는 줄 알았잖아. 지호는 구석에 숨겨둔 찌그러진 생수통을 꺼내 윤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놀라서 한꺼번에 넘기면 바로 토하니까요. 윤진은 생수통을 받아들고는 마른 입술을 죽였어요. 미지근한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살아있다는 현실이 실감났죠. 윤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배관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면에는 작업용 랜턴들이 매달려 있었고 구석에는 공업용 화학 용액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쪽에는 휴대용 가스버너와 낡은 공구 상자도 보였습니다. 윤진은 놀라움으로 두 눈이 커졌어요. 이걸 전부 내가 혼자 만든 거야? 네. 낭떠러지 한가운데 대체 왜 이런 걸 만들어 둔 건데? 지호는 무심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고철 주우다 떨어질 때도 있으니까요. 가끔 불량배 놈들이나 들깨들 피해서 숨을 곳도 필요하고. 윤진은 청아그룹 수석 연구원인 자신조차 놀랄 만큼 정교한 공간 설계에 속으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지호는 배관 입구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바깥 동태를 살폈어요. 그러다 쭈그리고 앉아 흙먼지가 묻은 바닥을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거긴 왜 무슨 자국이라도 있어? 발자국이요. 뭐?
그놈들이 이 밑에까지 내려왔다고? 아니요, 저 위쪽 바닥에 찍힌 거요. 지호는 손가락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냈어요. 아까 아줌마 쫓아오던 그 아저씨들 말이에요. 처음부터 4명이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위에서 낭떠러지 끝에 찍힌 신발 자국 깊이가 달라요. 한 명은 나중에 합류한 게 확실하다고요. 윤지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지호를 바라봤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지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 신발 자국 주변에만 노란색 공업용 페인트 가루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저 아래쪽 제3공장 폐기물 창고에만 깔려 있는 거니까 나중에 합류한 게 확실해요. 윤지는 한참 동안 어린 소년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냥 공장 주변을 맴도는 평범한 꼬마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호는 다시 배관 밖으로 나갔다 오더니 독한 화학 약품통 몇 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윤진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이번엔 또 뭐 하려고? 곧 비가 엄청 쏟아질 거예요. 안개가 이렇게 짙은데 무슨 비가 와? 저기 쥐들 이동하는 거 안 보여요? 배수관에 물이 찰 때마다 저렇게 위쪽으로 기어 올라오거든요. 지호는 고농축 공업용 암모니아와 빙초산을 섞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숨을 턱 막히게 하는 지독한 악취가 배관 안에 퍼졌습니다. 윤지는 코를 틀어막으며 얼굴을 잔뜩 찡그렸죠. 이거 냄새가 너무 심하잖아. 쫓아오는 놈들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지호는 섞은 용액을 배관 입구와 방수포 주변에 골고루 뿌렸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눈이 따갑고 숨쉬기가 힘들어져서 사냥개들 후각도 완전히 마비되거든요. 바로 그때 멀리서 희미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근처다. 여기서 냄새가 섞였어. 윤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호는 방수포 틈새로 조용히 바깥을 살폈습니다. 폐공장 위쪽으로 덩치 큰 사내들이 물이 지어오가는 모습이 보였죠. 지호는 한참 동안 그들의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뭐가 이상한데? 지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저 아저씨들 단순한 동네 양아치나 경찰이 아니에요. 윤진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비는 자정이 넘어가면서부터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폭우가 시멘트 바닥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고 괴한들이 남긴 흔적도 대부분 지워졌죠. 하지만 지호는 날이 밝자마자 배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진이 급히 소년의 팔을 붙잡았어요. 지금 나가면 너무 위험해. 원래 빗물에 씻기기 직전 흔적이 제일 정확한 법이에요. 그놈들이 어디로 갔는지 봐둬야 해요. 지호는 짧게 대답한 뒤 미끄러운 철골을 밟으며 낭떠러지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 뒤 돌아온 지호의 손에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전술용 칼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머리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소녀는 칼부터 윤진 앞에 내밀었죠. 윤진은 흙 묻은 그 칼을 받아들자마자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일반 경찰이나 조직폭력배들이 쓰는 흔한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손잡이에 새겨진 붉은색 문양을 보는 순간 윤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 마크 뭔지 알아요? 윤진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청아그룹 전략기획실에서 비밀리에 굴리는 사설 조직의 표식이었기 때문이었죠. 지호는 바닥에 칼을 던지며 말했어요.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뭐가 맞았다는 거야? 사람 잡으러 온 놈들 치고는 발소리가 너무 거칠었거든요. 진짜 프로들은 저렇게 어수선하게 안 움직여요. 지호는 젖은 흙바닥 위에 나뭇가지로 천천히 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2명은 낭떠러지 아래쪽을 수색했는데
나머지 놈들은 계속 위쪽 공터만 뱅뱅 돌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을 찾는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누가 숨겨놓은 물건을 찾듯이 바닥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거든요. 윤진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호는 손끝에 묻은 진흙을 가만히 문지르며 말을 이었어요. 아줌마, 도망칠 때 혹시 저놈들 물건 훔쳐온 거 있어요? 윤진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죠. 그룹 내 누군가가 자신을 완벽하게 제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후계자 암살이 아니라 암호화된 붉은색 USB를 노린 짓이 분명했어요. 바로 그때 낭떠러지 위쪽 숲을 사이에서 묵직하고 다급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지호는 재빨리 윤진의 입을 틀어막고는 몸을 잔뜩 웅크렸어요. 잠시 뒤 검은 우비를 입은 괴한 둘이 빗속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분명히 이 근처다. 시체라도 반드시 찾아내야 해. 최만호 실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일이다. 뼈 조각 하나까지 다 뒤져서 그 물건 회수해. 윤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아버지인 서태평 회장의 충직한 오른팔이자 그룹 실세인 최만호 실장의 이름이 여기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괴한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아줌마 맞죠? 윤진은 대답 대신 입을 꾹 다문 채 잠시 침묵했어요. 차가운 빗물이 실크 정장을 차갑게 적시고 있었지만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잠시 뒤 윤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어딜 가려고? 저쪽 폐기물 소각장 쪽으로 놈들을 따돌려야죠. 지호는 배관 구석에서 버려진 낡은 운동화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붉은 녹물이 고인 드럼통에 신발을 푹 담갔다 뺐죠. 잠시 뒤 소녀는 진흙탕 위에 일부러 어지러운 발자국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렸고 무거운 몸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간 것처럼 흔적을 만들었습니다. 윤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죠. 저렇게 한다고 정말 속을까?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지호는 일부러 철조망을 구부려 놓고 그 위에 붉은 녹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멀리서 보면 심하게 다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도망친 핏자국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 가짜 흔적은 아지트 반대 방향인 제3공장 깊숙한 곳으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쏟아지던 폭우는 이미 잦아든 상태였죠. 모든 준비를 마친 지호는 마지막으로 바닥에 독한 암모니아 원액을 쏟아부었어요. 사냥개들도 코가 마비돼서 한참은 헤매고 다닐 거예요. 잠시 뒤 예상대로 추격자들이 가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피가 묻어 있다. 이쪽으로 도망쳤어. 괴한들은 서둘러 그 핏자국 흔적을 따라 어두운 폐공장 안쪽으로 빠르게 사라졌어요. 지호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기서 나가야겠네요. 어디로? 지호는 윤진을 돌아봤습니다. 시내 쪽이요. 아줌마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오고 있거든요. 윤진은 흔들리는 눈으로 소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어린 꼬마의 말투인데도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새벽 지호는 배관 입구에 쪼그려 앉아 바깥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전날에 내린 비 때문에 매캐한 안개가 짙게 깔렸고 바닥 곳곳에는 흙탕물이 고여 있었죠. 윤진은 배관 안에서 젖은 정장을 대충 말리다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숨도 안 잔 거야? 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밤새 들개들이 3번이나 짖었어요. 누군가 계속 공장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윤지는 잠시 말이 없다가 지호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른 새벽 공기에서는 비린 쇳가루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섞여 풍겨왔죠. 꼬마야. 네. 너는 내가 진짜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아? 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엄청난 거 훔쳐서 쫓기는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윤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씁쓸한 웃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나는 청아그룹 후계자야. 서윤진이라고 해. 지호는 놀라서 소리를 치지도 않았고 굽신거리지도 않았어요. 대신 가만히 윤진의 흙 묻은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봤죠. 재벌 후계자라도 죽으면 안 되는 건 똑같잖아요. 윤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덤덤한 대답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러다 낭떠러지로 떨어진 이후 처음으로 작은 웃음을 터뜨렸죠. 너 진짜 이상한 애구나. 지호는 다시 폐공장 아래쪽을 예리하게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뭐가 말이야? 아줌마 쫓던 그 사람들이요. 지호는 바닥에 떨어진 쇳조각을 주워 젖은 흙 위에 선을 긋기 시작했어요. 원래 경찰들은 이렇게 움직여요. 퇴로를 넓게 차단하고 포위망을 좁히면서 들어오죠. 근데 어제 그놈들은 안 그랬어요. 지호는 점 여러 개를 한 곳에 좁게 찍었습니다. 서로 무전도 거의 안 하고요. 사람을 찾아서 구조하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빨리 죽이려고 움직였어요. 윤진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낭떠러지 아래로 내려간 2명은 경호원처럼 행동했는데 나머지 2은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야? 같은 팀인 척만 한 거예요. 사실은 서로 완전히 다른 명령을 따르고 있었다고요. 그 말에 윤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룹 안에서 자신을 완벽히 제거하려는 세력과 어떻게든 살려서 빼내려는 세력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추격대 안에서도 아버지가 보낸 강철민 팀장의 사람과 최만호 실장의 암살 조직이 섞여 있었던 것이었죠. 지호는 충격에 빠진 윤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누가 아줌마를 살려두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거하려는 쪽 머릿수가 훨씬 많은 건 확실해요. 윤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멀리서 매캐하고 지독한 연기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불이에요. 뭐라고? 지호는 공장 외곽 쪽을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놈들이 공장 폐기물에 불을 지르고 있어요. 잠시 뒤 거대한 검은 연기 기둥이 짙은 안개 사이로 무시무시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자들이 폐공장 아래쪽부터 독한 화학 폐기물에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윤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미친 인간들. 지호는 재빨리 배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구급상자와 화학 용액병, 그리고 공구들과 유통기한이 지난 에너지바를 배낭에 쑤셔 넣었죠. 여긴 이제 끝났어요. 어디로 가려고?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내로 내려가야 해요. 위험해. 계속 숨어만 있으면 연기에 질식하거나 결국 잡혀요. 윤지는 지호의 굳은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고작 초등학생 아이처럼 보였죠. 그런데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지호는 무거운 배낭을 둘러매며 말했어요. 회사로 돌아가셔야죠. 윤진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호가 덤덤하게 덧붙였죠. 아줌마를 제거하려는 사람이 회사 안에 있으면 거기서 끝장을 내야 하잖아요. 잠시 침묵하던 윤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숨어 있는 동안 저놈들은
점점 더 목을 조여올 거야. 밖에서는 매캐한 유독가스가 점점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타는 냄새가 배관 안까지 스며들었죠. 지호는 마지막으로 비밀 아지트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숨겨준 유일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머뭇거릴 시간은 없었죠. 소녀는 밑창이 떨어져 청테이프로 칭칭 감은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윤진도 더러워진 정장 바지를 한번 털어내고 지호를 바짝 따랐어요. 녹슨 철골 바닥은 아직도 비에 젖어 미끄러웠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매캐한 연기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지호와 윤진은 동트기 전에 폐공장을 빠져나와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지호는 CCTV가 있는 큰 길을 철저히 피했어요. 대신 재개발 구역의 좁은 골목과 인적 드문 지하도만 골라 움직였죠. 중간중간 하수구를 건너 발자국을 지웠고 쓰레기 더미를 흩트려 추격로를 교란했습니다. 가끔은 일부러 반대쪽 버스 정류장에서 교통카드를 찍은 뒤 다시 돌아와 본래의 길로 들어서기도 했어요. 윤지는 그 치밀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평생 무균실 같은 연구소와 펜트하우스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이 밑바닥 생존법은 낯설고도 충격적이었죠. 그런 건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준 거야? 길바닥에서 구르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지호는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있었는지 어쩌다 폐공장까지 흘러왔는지 그에게는 다 지난 일일 뿐인 듯 했죠. 반나절쯤 지났을 무렵 복잡하고 거대한 도매시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호가 걸음을 멈췄어요. 수많은 사람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싣고 달리는 오토바이와 박스를 나르는 상인들, 그리고 낮술에 취해 고함치는 노인들까지 섞여 있었죠. 지호는 처음 보는 세상을 스캔하듯 날카롭게 눈을 굴렸습니다. 윤진이 작게 웃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랐어? 사람이 너무 많네요. 하지만 지호는 금세 얼굴을 굳혔습니다. 저기 저 아저씨 사기치고 있네요. 뭐라고? 지호는 건강식품을 파는 노점상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싸구려 도라지액을 섞어놓고 손님한테는 100% 홍삼이라고 뻥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냄새 배율이 완전히 달라요. 잠시 뒤 지호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멈췄습니다. 평범한 낚시 조끼 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가 지나치게 일정했어요. 지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무기 숨기고 있어요. 확실해? 왼팔을 계속 안 움직이잖아요. 5단에 뭔가를 숨기고 안 떨어뜨리려고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내의 날카로운 시선이 윤진 쪽을 향했어요. 지호는 재빨리 윤진의 손목을 낚아채며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고개 숙여요. 곧이어 뒤쪽에서 무전기에 대고 다급하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며 시장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방금 지나간 여자 못 봤습니까? 구겨진 흰색 정장에 굽부러진 구두 신은 여자요. 추격자였습니다. 상인들도 비슷한 차림의 여자를 본 적이 있다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지호는 주변을 맹렬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상가 앞에 놓여있던 여러 개의 과일 좌판을 있는 힘껏 걷어차 버렸어요. 수십 개의 과일들이 와르르 쏟아지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시장통은 아수라장이 됐죠. 지호는 그 틈에 윤진의 손을 잡고 비좁은 식당 뒷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둘은 심장이 터질 만큼 한참을 달린 뒤에야 멈춰 섰어요. 윤진이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너는 사람 보는 눈이 대체 왜 그렇게 빨라? 지호는
골목 너머를 짐승처럼 경계하며 대답했어요. 폐공장에서는 방심하면 죽어요. 여기 도심 한복판도 똑같고요. 얼마가 지났을까 지호는 다시 걸음을 멈춰섰습니다. 소년의 눈앞에는 구름을 뚫을 듯 거대한 최첨단 스마트 사옥이 우뚝 서 있었죠. 지호는 한참 동안 그 압도적인 청아그룹 본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최첨단 스마트 글라스가 눈이 시리도록 햇빛에 반짝였고 거대한 빌딩 숲 위로 청아그룹 본사 로고가 까마득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저렇게 번쩍거리는 건물 안에서 서로 죽이려고 든다고요? 윤지는 잠시 거대한 사옥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래. 바깥에서 보면 그저 완벽하고 화려할 뿐이지만 내게는 그 어떤 맹독성 폐기물 처리장보다 험한 곳이야. 그러고는 지호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지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악취나는 버려진 폐공장에서만 살던 자신이 저 거대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게 좀처럼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신발에는 진흙이 아직 그대로 묻어 있었고 굳은 살 박힌 손등에는 시커먼 기름때가 까맣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진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꼬마야. 네. 내가 널 데리고 저 문턱을 넘어도 되겠니? 지호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야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앞을 지키던 정장 차림의 보안팀이 윤진을 발견하고 미친 듯이 달려오기 시작했죠. 본부장님, 서윤진 본부장님께서 살아 돌아오셨다. 다급한 구둣발 소리가 우르르 몰려오자 윤진은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지호는 그 옆에서 가만히 경호원들의 표정을 훑어봤어요. 삼단봉과 무전기를 든 남자들이 뿜어내는 위압감이 무섭게 가까워졌죠. 이제 정말로 어린 소년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청아그룹 본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룹 수뇌부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어요. 전략기획실 임원들과 비서진이 넋이 나간 채 뛰어다녔죠. 꼭대기층 회장실 앞은 순식간에 임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호는 무균실처럼 하얀 복도 바닥에 남는 자신의 진흙 발자국을 보며 이 모든 광경이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대체 다들 왜 저렇게 뛰어다녀요? 회사는 원래 아주 작은 변수 하나에도 목숨 걸고 크게 흔들리는 곳이니까. 잠시 뒤 육중한 집무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서태평 회장이 휠체어를 탄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깐깐한 얼굴의 60대 노인이었지만 어딘가 깊이 지쳐 보였어요. 광대뼈가 앙상하게 두드러져 보였고 눈 밑에는 수면제를 달고 사는 사람 특유의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서 회장은 흙먼지 투성이의 딸을 보는 순간 무섭게 굳어있던 표정을 차마 감추지 못했죠. 너 정말로 살아있었던 거냐? 목소리는 차분하게 내리깔고 있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감격스러운 부녀 상봉을 깬 건 뒤따라 들어온 최만호 실장이었습니다. 그가 험악한 얼굴로 앞으로 성큼 나섰죠. 회장님, 저 정체 모를 꼬맹이는 당장 보안팀을 시켜 내쫓으셔야 합니다. 다른 임원들도 수상한 아이라며 곧장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지호는 가만히 양복 입은 어른들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저마다 거만한 태도로 넥타이를 고쳐매며 헛기침을 내뱉었지만 그들의 눈빛에 흐르는 불안한 동요까지 숨길 수는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호의 날카로운 눈빛이 휠체어 손잡이를 쥔 회장의 손끝에 멈췄어요. 서 회장은 아이의 시선을 느끼고는 순간 손을 무릎 밑으로 감췄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호가 특유의 덤덤한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죠. 회장님, 처음 뵙는 자리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회장님, 지금 지독한 화학 독극물에 중독되셨어요. 순간 주변 공기가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이 새끼가 미쳤나? 최 실장이 목청을 높이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지호는 쏟아지는 살기를 무시한 채 오직 서 회장만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손톱 끝이 시커멓게 죽어 있고 입술은 바싹 마르고 숨 쉴 때마다 가슴 쪽이 답답하고 조이시죠? 서 회장의 퀭한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호는 겁도 없이 한 걸음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왼손을 덜덜 떨고 계시잖아요. 무색무취한 공업용 신경마비 독소를 아주 조금씩 오랫동안 맞으신 거예요. 윤진의 얼굴도 충격으로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회장의 주치의들이 사색이 되어 급히 나섰죠. 가장 앞에 선 백발의 주치의가 어수룩한 손짓을 하며 땀을 닦아냈습니다. 회 회장님은 그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피로일 뿐입니다. 지호는 당황해서 눈을 피하는 의사들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스트레스라기엔 수액에서 지독한 화학 폐기물 냄새가 나는데요. 뭐라고? 순간 핏대를 세우던 주치의 표정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호는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서 회장은 한참 동안 어린 소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낮고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윤진이와 저 꼬마만 남고 전부 나가. 임원들과 주치의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저런 근본 없는 어린애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시죠? 전부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 휠체어에 앉은 서 회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살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최 실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주치의들이 황급히 집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넓은 집무실 안에는 서 회장과 윤진 그리고 어린 지호만이 남게 되었죠.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서 회장은 휠체어에 몸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윤진아. 네, 회장님. 저 아이는 대체 누구냐? 윤진은 지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를 구해주고 살려준 아이입니다. 서 회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지호를 훑어봤습니다. 지호는 회장님의 시선을 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회장의 떨리는 손끝과 가빠진 숨소리만을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죠. 마치 폐공장에서 들개들의 발자국을 추적하던 그때와 똑같은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화학 독극물이 확실해? 지호는 휠체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서 회장의 손목을 덥석 붙잡았어요. 손가락 끝으로 혈관의 불규칙한 떨림을 가만히 느껴봤죠. 그러고는 회장의 입가로 고개를 숙여 숨결을 확인했어요. 숨 쉴 때마다 단내가 섞인 매캐한 화학 냄새가 나요. 문 밖 유리창으로 지켜보던 주치의가 험악하게 인상을 구겼습니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려. 지호는 의사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고급 집무실 안을 제 집처럼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가습기 수조에 물냄새를 맡고 테이블 위 식은 찻잔을 들여다보고 개인 맞춤형 약재 서랍까지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잠시 뒤 지호가 투명한 화학 앰플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수액에 도대체 누가 섞었어요? 문 밖에서 다급하게 주치의가 대답했죠. 회장님의 면역력을 돕는 최고급 비타민 복합제다. 지호는 앰플 뚜껑을 열어 천천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스코르브산이랑 트라넥삼산이네요. 그래, 혈관을 맑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성분이지.
지호는 곧장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따로 맞으면 영양제지만 같이 오랫동안 투여하면 신장이 망가져요. 그야말로 독약이 되는 거라고요. 주치의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호는 수액팩 아래쪽에 가라앉은 미세한 찌꺼기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여기 한 가지가 더 섞여 있잖아요. 뭐라고? 공업용 벤젠 유도체요. 순간 주치의의 표정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지호는 그 찰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이걸 영양제랑 같이 섞어서 맞으면 처음엔 혈액이 돌면서 몸이 반짝 가벼워져요. 그래서 건강해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지호는 휠체어에 앉은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2달 이상 맞으면 기도가 막히고 손발이 떨리고 피가 말라붙어요. 윤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 회장도 앙상해진 자기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손끝이 통제할 수 없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앰플병을 자기 코앞까지 가져갔죠. 비타민 향에 가려져서 화학약품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일부러 주사기 눈금 반의 반만큼 아주 조금씩 넣은 거예요. 이거 알아챌 수 있는 사람 10명도 안 될걸요. 바로 그때였어요. 집무실 밖에서 다급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실장 하나가 사색이 되어 헐레벌떡 들어왔죠. 재무기획실 김 전무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호의 눈빛이 매섭게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잠시 뒤 지호와 윤진, 서 회장 일행은 급히 40층 임원실로 향했어요. 사무실 안에는 쓰러진 전무와 당황한 구급 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전무의 입가에는 검붉은 피가 묻어 있었죠. 구급 대원이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심정지가 왔습니다. 방금까지 커피를 마시며 결제를 하셨다는데 갑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지호는 시신 곁에 가만히 쪼그려 앉아 입가로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죠. 그러고는 대리석 바닥에 나뒹구는 에스프레소 찻잔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잔 안쪽 바닥을 손끝으로 살짝 문질러 봤어요. 손끝에 미세하고 끈적한 검은 가루가 묻어났죠. 이 아저씨도 아까 회장님 방에서 났던 거랑 똑같은 냄새예요. 윤진이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호는 천천히 사무실 밖을 서성이는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저마다 넥타이를 풀며 놀란 척하고 있었지만 그중 누군가는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었죠. 누군가 회사 안에서 계속 똑같은 독을 쓰고 있어요. 서 회장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손끝이 다시 한번 경련하듯 떨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가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지호의 시선이 그 방향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비상구 센서 등이 깜빡이는 틈 사이로 검은 정장 차림의 그림자가 휘리릭 스쳐 지나갔죠. 지호는 한참 동안 그 어두운 비상구 쪽을 응시했습니다. 윤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 방금 봤어? 네. 대체 누구였어? 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층수 표시판에 가려서 못 봤어요. 그럼? 근데 정장 옷자락 끝에 금배지가 반짝거렸어요. 윤진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평범한 말단 직원도 일용직 청소부도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피말리는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청아그룹 본사 내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 회장은 자신의 모든 전용 수액과 복용약을 몰래 다른 경로로 바꾸게 했고 임원들은 서로를 극도로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공업용 독소를 섞은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지호는 조용히 사옥 내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낡은 운동화를 신은 아이가 신기한 듯 자꾸 힐끔거렸죠. 하지만 지호는 사람들의 얼굴보다 대리석 바닥과 벽면, 그리고 공기의 냄새를 더 예리하게 살폈습니다. 윤진이 곁에서 조용히 물었어요. 대체 무엇을 그렇게 찾고 있는 거야? 거짓말이요. 그걸 눈으로 어떻게 찾는다는 거니? 지호는 윤기가 흐르는 복도 바닥을 가만히 가리켰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하지만 남겨진 흔적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날 밤 지호는 서 회장의 병실에서 잠든 척하다가 몰래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계산하며 그림자 안에 몸을 숨긴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그러다 연구소 뒤편 통제 구역에서 아주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원 가운을 입은 남자 하나가 손에는 스마트폰 손전등을 켠 채 극도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발걸음에 일정한 리듬이 없이 몹시 불안했습니다. 뭔가를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걸음걸이였어요. 지호는 발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그 뒤를 밟았습니다. 남자는 폐기물 데이터가 보관된 자료 보관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보안 카드를 찍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호는 유리문 틈새로 안을 유심히 들여다봤죠. 안에는 화학 샘플과 결제 서류 상자들이 천장까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중 하나를 급하게 열더니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품속에 단단히 숨겼어요.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꼬마야,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지호가 깜짝 놀라 돌아보자 보안팀 여직원 하나가 스마트폰 불빛을 비추며 서 있었어요. 지호는 곧장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얼굴을 만들었죠. 화장실 찾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직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호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아주 이상한 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숨이 막힐 듯 짙은 향수 냄새였죠. 하지만 그 향수 냄새 아래로 아주 희미하게 서 회장의 방에서 났던 것과 똑같은 화학 폐기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호의 눈빛이 순간 예리하게 가늘어졌어요. 여직원은 잠시 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옆을 지나쳐갔습니다. 그런데 여직원 신발 자국의 방향이 완벽하게 반대였습니다. 앞으로 자연스럽게 걸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뒤로 걸어온 흔적이었어요. 발끝과 뒤꿈치의 무게 중심이 정반대로 찍혀 있었죠. 카메라가 없는 이곳에서 일부러 동선을 속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지호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일부러 흔적을 바꾸고 있어. 여기 얽힌 사람이 한둘이 아니구나. 다음 날 오후 밖에서 다급한 화재 경보기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이야. 연구소 자료실에 불이 났다. 경보기 소리에 놀란 윤진이 뛰쳐나왔죠. 사옥 자료 보관실 창문에서 시커먼 불길이 무섭게 치솟고 있었어요. 지호는 한참 동안 그 맹렬한 불길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목이 턱턱 막히는 매캐한 화학 연기가 코끝까지 밀려왔죠. 저 안에 있던 샘플 상자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서류 봉투들까지 이제 전부 잿더미로 변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윤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왜 하필 자료 보관실에 불이 난 걸까? 제가 어젯밤 연구원 아저씨를 따라갔던 바로 그곳이라고요. 지호는 매섭게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한 번에 없애려는 거예요.
우리가 뒷조사를 시작했다는 걸 이제 저쪽 놈들도 완전히 눈치챈 것 같아요. 윤지는 충격에 휩싸여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지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근데 우리한테 한 가지 다행인 게 있어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다행인 게 대체 뭔데? 증거를 통째로 불태우려는 사람은 그만큼 벼랑 끝에 몰려서 다급하다는 뜻이에요. 다급하고 초조한 놈일수록 결정적인 실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지호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윤지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저 작은 머릿속에는 이미 적들을 무너뜨릴 다음 수가 완벽하게 그려지고 있는 듯 했죠.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터졌지만 불이 난 보관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정신없이 대피로를 찾았고 밖에서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의 고함과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어지럽게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보다 다른 것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어요. 아줌마, 저 불길 뻗어가는 모양이 너무 이상해요. 윤진이 매캐한 연기에 기침을 하며 다급하게 물었죠. 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불이 번지는 속도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빨라요. 최첨단 방염 소재로 지어진 연구소가 이렇게까지 한순간에 타들어갈 수는 없다고요. 지호는 복도 구석의 바닥을 손으로 가만히 만져봤습니다. 손끝에 미끈거리고 끈적한 액체가 묻어났죠.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본 지호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누군가 불을 내기 전에 바닥에 고농축 공업용 신호를 잔뜩 뿌려놨어요. 지호의 눈빛이 무섭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기가 자욱한 복도 끝에서 검은 그림자 셋이 빠르게 이쪽으로 달려왔죠. 지호는 곧장 윤진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고개 숙여요. 전술용 칼이 날아와 단단한 벽에 꽂혔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죠. 검은 마스크를 쓴 괴한 셋이 시커먼 연기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칼날이 비상구 불빛을 받아 번뜩였죠. 당장 처리해. 연구소 복도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당황하며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을 빠르게 둘러봤죠.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진 신호 용액과 비상용 분말 소화기 2개, 그리고 천장의 방화 셔터까지 단숨에 파악했습니다. 괴한 하나가 흉기를 들고 거칠게 달려드는 순간 지호는 복도 벽면에 있던 소화기 하나를 재빨리 집어들었어요. 안전핀을 뽑아내고 그들을 향해 하얀 소화 분말을 미친 듯이 뿌려댔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분말 가루가 복도를 순식간에 덮어버렸습니다. 시야가 차단된 괴한들이 당황하며 멈칫거리는 사이 지호는 다 쓴 소화기를 그들의 발밑으로 힘껏 굴려버렸어요. 바닥에 흥건했던 신호용액과 소화 분말이 뒤엉키면서 복도는 순식간에 빙판처럼 미끄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허둥대던 괴한 둘이 굴러온 소화기에 다리가 걸려 그대로 엎어졌죠. 지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윤진을 데리고 복도 안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괴한 하나가 미끄러운 바닥을 뚫고 다시 따라붙으려 했어요. 하지만 지호는 비상계단 문 옆에 있던 철제 방화 셔터의 수동 스위치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육중한 철제 셔터가 요란한 화재 경보음과 함께 닫히며 쫓아오던 놈을 그대로 가로막아 버렸죠. 소방 시스템을 완벽하게 역이용한 지호의 기지에 괴한들은 서둘러 다른 비상구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윤지는 숨이 턱 막힌 얼굴로 지호를 바라봤어요. 너 대체 정체가 뭐니? 지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죠. 폐공장에서는
불량배들이랑 정면으로 싸우면 무조건 맞거나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요. 발이 빠르면 발을 묶고 눈이 좋으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 멀리서는 보안팀이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바닥에 떨어진 괴한들의 칼을 가만히 바라봤죠. 칼 손잡이 끝에는 아주 익숙한 붉은색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며칠 전 낭떠러지 산속에서 봤던 바로 그 표식이었습니다. 윤진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죠. 이놈들도 똑같은 배우가 보낸 사냥개들이구나. 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두 손을 꽉 움켜쥐었죠. 최만호 실장. 그 이름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묵직하게 떠올랐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지독하게 노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지호는 칼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또 누가 죽을지 몰라요. 윤지는 지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린아이의 눈동자 안에 얼음보다도 훨씬 차갑고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죠. 본사 내부에 전문 괴한들이 숨어들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밤이 되면 전담 보안팀이 순찰을 돌았고 직원들은 일찍 퇴근하기 바빴죠. 임원들 역시 서로를 날카롭게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서 본부장님이 살아 돌아오신 뒤부터 모든 게 꼬이고 있어. 내부에 그쪽 정보원이 숨어 있는 게 분명해. 지호는 그 삭막한 산의 분위기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몹시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룹 전체가 발칵 뒤집혔는데도 오직 한 사람만은 전혀 요동치지 않았죠. 바로 전략기획실 최만호 실장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호는 복도를 걷다가 처음으로 최 실장과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은회색 맞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주변 직원들이 알아서 길을 터줄 만큼 무거운 위압감이 흘렀습니다. 최 실장은 지호 앞에서 걸음을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위아래로 천천히 노려보았죠. 내가 바로 그 대단한 꼬마로구나. 지호는 아무 대답 없이 최 실장의 눈을 가만히 마주 보았습니다. 최 실장이 어이없다는 듯 작게 웃었어요. 우리 본부장님 목숨도 구해주고 괴한들의 난동까지 정리했다고 들었다. 그냥 운이 좀 좋았어요. 겸손하기까지 하네. 최 실장은 거만한 태도로 천천히 지호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대기업 본사는 내가 구르던 공장 쓰레기장이랑 완전히 다르단다. 지호는 여전히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최 실장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이 거대한 회사를 내가 흔들 수 있을 것 같니? 잠시 복도 전체가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지호는 최 실장 뒤에 늘어선 덩치 큰 사내들을 한번 훑어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원래 덩치 큰 짐승도 조심하지 않으면 덫을 밟기 마련이거든요. 순간 주변 비서진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죠. 하지만 최 실장은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한쪽 입꼬리를 올렸어요. 아주 맹랑한 놈이네. 그 말만 남긴 채 최 실장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유유히 지나가 버렸죠. 지호는 멀어지는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화학 냄새를 맡았어요. 회장님의 링거에게 섞여 있던 공업용 독소와 비슷했지만 배합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지호의 눈빛이 매섭게 가늘어졌죠. 그날 밤 지호는 자신이 머무는 VIP 객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복도의 조명은 꺼져 있어 어두웠죠. 더군다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아주 미세하게 틈을 보이고 있었어요. 아침에 나갈 때는
분명히 잠가두었던 문이었습니다. 지호는 곧장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았죠. 대신 열린 문틈 사이로 바닥 카펫에 남은 흙먼지와 왁스 자국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잠시 뒤 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쇠구슬 하나를 꺼내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굴려 넣었어요. 바닥을 구르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던 바로 그때 묵직한 삼단봉 하나가 문틈을 뚫고 튀어나왔죠. 지호는 반사적으로 상체를 뒤로 젖히며 피했습니다. 곧이어 객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사내가 밖으로 몸을 날렸어요. 지호는 이미 객실 문 앞과 복도 바닥에 공업용 윤활유 왁스를 잔뜩 부어둔 상태였습니다. 사내가 미끈거리는 왁스를 밟고 어둠 속에서 크게 휘청거렸죠. 그 찰나에 지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비상계단 문 뒤로 완벽하게 몸을 숨겼어요. 누구야? 방금 이쪽 구역에서 수상한 소리가 났다. 전담 보안팀이 플래시를 켜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검은 옷의 남자는 이미 반대쪽 복도 끝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춘 뒤였죠. 보안팀이 다른 층으로 수색을 떠나고 난 뒤에야 지호는 조용히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손바닥만한 천 조각 하나를 발견했어요. 특수 소재로 된 천 끝에 은색 실로 무늬가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지호는 그 기하학적인 로고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낮에 최 실장 곁을 지키던 경호원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바로 그 무늬를 보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호는 윤진의 집무실을 찾아가 그 천 조각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윤진은 그 특유의 로고를 확인하는 순간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최만호 실장이 보낸 놈들이야. 지호는 푹신한 소파에 기대 앉으며 덤덤하게 말했죠. 그쪽에서는 제가 이 회사에 계속 있는 게 엄청 거슬리나 봐요. 윤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분간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내 옆에만 딱 붙어 있어. 하지만 지호는 유리창 밖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호는 손에 쥔 천 조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원래 다급한 사람일수록 결정적인 흔적을 남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서울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이제 저쪽 놈들도 숨길 게 많아서 조급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며칠 뒤 서태평 회장은 본사 임원들과 수석 주치의들을 전부 대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자신의 수액에 독극물이 섞인 사건을 더는 조용히 덮어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넓은 대회의실 안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숨막히는 긴장감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저마다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만 누구 하나 마음 편한 얼굴이 없었어요. 지호는 회의실 한쪽 구석에 가만히 앉아 어른들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임원들 회의에 낄 자리가 절대 아니었죠. 하지만 회장님이 직접 곁에 두겠다고 지시했기에 아무도 불만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넥타이를 풀며 식은땀을 닦았고 누군가는 불안한 듯 태블릿 화면만 쳐다봤어요. 바로 그 순간 지호의 날카로운 시선이 어느새 한 사람에게 확 꽂혔죠. 최만호 실장 뒤편에 비스듬히 서 있던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평소엔 고위 임원들 틈에 섞여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존재감이 없는 조용한 인물이었어요. 지호는 코를 살짝 찡긋했습니다. 진한 스킨 향이 훅 풍겼지만 그 밑으로 아주 희미하게 화학 폐기물 냄새가 섞여 있었거든요. 지호는 그 연구원의 손끝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손톱 주변 피부가 독한 화학 약품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시커멓게 죽어 있었죠. 잠시 뒤 서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내수에게 독극물을 탄 놈, 내 손으로 반드시 찾아내서 뼈도 못 추리게 할 거다. 순간 수석 연구원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지호는 그 찰나의 불안한 반응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긴급회의가 끝난 뒤 지호는 몰래 그 연구원의 뒤를 밟았어요. 연구원은 계속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사옥 지하에 폐쇄된 자재 창고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죠. 지호는 멀찍이 거리를 두며 그림자처럼 따라갔습니다. 잠시 뒤 연구원이 낡고 컴컴한 자재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엔 직원들이 전혀 쓰지 않아 버려진 공간이었죠. 지호는 반투명한 유리창 틈으로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남자는 바닥 구석에 깔린 두꺼운 방음 패널 하나를 급하게 들어 올렸어요. 그냥 평범한 창고 바닥인 줄 알았지만 교묘하게 위장된 비밀 보관함이었던 것이었죠. 그 아래에는 라벨이 뜯긴 투명한 유리 앰플 여러 개가 가지런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앰플 하나를 꺼내 주머니에 감추려 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대체 뭐 하세요? 남자가 기겁하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지호가 어느새 창고 문을 열고 삐딱하게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고 억지로 여유로운 웃음을 지어 보였죠. 폐기할 실험 도구를 정리하던 중이란다. 지호는 천천히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짓말 엄청 못하시네요. 남자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지호는 바닥에 숨겨진 앰플들을 턱으로 가리켰죠. 스킨을 너무 무식하게 많이 뿌리셨어요. 화학약품 냄새 숨기려고 그러신 거죠?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왼손만 주머니에 꼭 숨기고 계시잖아요. 지호는 남자의 바지 주머니 쪽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바지춤 너머로 손끝이 통제할 수 없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공업용 독극물을 맨손으로 만진 사람들은 손끝 피부가 시커멓게 다 괴사하거든요. 남자는 결국 이성을 잃고 작업용 커터 칼을 무섭게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강철민 팀장과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죠. 윤진이 만약을 대비해 미리 보안팀을 건물 곳곳에 대기시켜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반항 한 번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제압당했어요. 보안팀이 바닥 비밀 공간을 뒤지자 문제의 화학 앰플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맹독성 벤젠 유도체와 서 회장의 혈액에서 검출된 정체불명의 찌꺼기들까지 섞여 있었죠. 한눈에 봐도 단순한 사내 자재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보안팀장의 연락을 받고 온 윤지는 배신감에 찬 얼굴로 남자를 차갑게 노려보았어요. 이거 대체 누구 지시받고 한 짓이야? 남자는 입을 꾹 다문 채 겁에 질려 떨고만 있었습니다. 지호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구겨진 보안 일지 한 장을 가만히 주워들었죠. 거기엔 독극물 반입 날짜와 연구소 비밀 해제 코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제2구역 폐기물 보관소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확인했어요. 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진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아직 장부가 더 있어요. 윤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지호는 구겨진 보안 일지를 꽉 쥐며 단호하게 말했죠. 빨리 안 가면 놈들이 결정적 증거를 싹 다 불태워버릴 거예요. 윤진은 한참 동안 지호를 바라보다 굳은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강철민 팀장하고 전담 보안 요원들과 함께 가자. 위험하게 너 혼자 가게 두지는 않을 거야. 지호는 아무 말 없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싸늘한 밤바람이 매섭게 옷자락을 흔들고 지나갔죠.
저 멀리 외곽도로 끝에서부터 짙은 먹구름이 천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제2구역 폐기물 보관소는 회사에서도 거의 쓰지 않는 외진 곳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지호와 윤진 그리고 보안 요원들은 몰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보관소의 거대한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어른 주먹만한 녹슨 자물쇠에는 뽀얗게 거미줄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철문 아래 시멘트 바닥을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더니 입을 열었죠. 아주 최근까지 누군가 몰래 드나든 자국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바닥에 깔린 먼지 색깔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오래 묵은 먼지는 짙은 회색인데 새로 묻은 발자국에는 붉은 흑빛이거든요. 보안 요원들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폐기물 보관소였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주위를 유심히 살피더니 구석에 있는 낡은 배전반으로 곧장 걸어갔어요. 폐기물 보관소 안의 모든 물건에는 수십 년 묵은 뽀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전반 안쪽의 수많은 스위치 중에서 딱 하나만 누군가 방금 닦아낸 것처럼 반질반질했거든요. 수시로 드나든 자들이 남긴 아주 명백하고 치명적인 흔적이었습니다. 지호는 단번에 그 위장된 스위치를 찾아내 망설임 없이 강하게 올렸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보관소 벽면 하나가 스르륵 열렸죠. 윤진의 눈동자가 충격으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비밀 공간 안에는 육중한 대형 금고 하나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강 팀장이 특수 장비를 동원해 금고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순간 모두의 낯빛이 하얗게 굳어졌어요. 안에는 두꺼운 가죽 장부와 함께 수십 개의 골드바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지호는 가죽 장부를 꺼내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첫 장부터 기록된 내용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페이퍼 컴퍼니 이름과 자금 세탁 날짜, 그리고 뇌물을 받은 고위직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페이지를 뒤로 넘길수록 정황은 더욱 끔찍해졌습니다. 용역 깡패들을 동원한 폭력 사태 기록과 독극물 밀수 내역까지 전부 담겨 있었어요. 지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적힌 결정적인 문장을 발견했죠. 서 회장이 쓰러지면 곧바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경영권을 장악한다. 윤진의 두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단순한 사내 권력 다툼이 아니었어요. 그룹 전체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반란 음모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밖에서 갑자기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습이다. 당장 입구 쪽을 막아. 철문 밖에서 전술복을 입고 쇠파이프와 흉기를 든 괴한들이 미친 듯이 밀려들기 시작했죠. 문 앞을 지키던 보안 요원 하나가 피를 흘리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호는 곧장 배전반 메인 차단기를 내려버렸어요. 거대한 폐기물 보관소 안이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모두 바닥에 엎드려요. 철문을 부수며 쇠파이프 부딪히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죠. 보안 요원들이 급히 입구를 결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괴한들이 끝도 없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윤진이 패닉에 빠져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대체 어떻게 해야 해? 지호는 어둠 속에서 창고 바닥을 빠르게 살폈죠. 손끝으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더듬으며 숨겨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기에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이 하나 더 있어요. 지호는 구석에 쌓인 비닐 포대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포대 아래에서 오래된 배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죠.
윤진의 두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제가 폐공장에서 살았잖아요. 옛날에 공장 지을 때 폐수와 유독가스 빠지라고 만들어둔 배관 같아요. 저 끝이 막혀 있으면 우리도 여기서 끝장이지만요. 지호는 캄캄한 배관 입구를 손으로 깊숙이 더듬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안쪽 통로는 흙으로 막혀 있지 않았죠. 괴한들이 보안 요원들을 뚫고 들이닥치기 직전 지호는 윤진을 가만히 돌아보았어요. 장부 꼭 챙기세요. 저놈들이 세상에서 제일 숨기고 싶어 하는 게 바로 그거니까요. 윤진은 장부를 재킷 안주머니 깊숙이 품었습니다. 지호는 망설임 없이 좁은 배관 안으로 먼저 몸을 밀어 넣었죠. 숨이 턱 막히는 비좁고 캄캄한 통로였습니다. 지독한 악취가 코끝을 찔러댔어요. 강 팀장이 마지막으로 들어와 비닐 포대를 끌어당겨 입구를 완벽하게 덮었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검은 전술복을 입은 자들이 보안 요원들을 뚫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텅 빈 금고와 어질러진 폐기물 상자들 뿐이었습니다. 괴한 중 하나가 분노에 차 소리쳤어요. 다들 흩어져서 당장 찾아내. 그 시각 낡은 배관 안에서는 차갑고 퀴퀴한 지하 냄새가 코끝까지 밀려왔죠. 윤지는 품속의 비밀 장부를 더 깊이 끌어안았어요. 이제 종이에 적힌 글자들이 누군가의 목숨줄이자 누군가의 파멸이 될 것이었거든요. 지호는 암흑 속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해서 발끝부터 짚으세요. 녹물이 배어 있어서 바닥이 엄청 미끄럽거든요. 윤지는 아무 말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세 사람의 그림자가 좁고 캄캄한 통로 안쪽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턱 밑까지 차오른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빠져나온 윤진과 지호는 사옥 외곽의 건물 뒤편에 몸을 숨겼어요. 윤진의 최고급 정장 재킷에는 시커먼 먼지와 거미줄이 잔뜩 묻어 있었죠. 멀리 본관 사옥 쪽에서는 사설 경호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윤진은 품 안의 장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최만호 실장이 기어이 이판사판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지호는 숨을 고르며 거대한 사옥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건물 곳곳에 붉은 비상등이 요란하게 켜지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통제선을 치듯 정문과 동문 그리고 서문 쪽으로 빠르게 셔터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의 조직원들이 이미 주요 출입구를 전부 봉쇄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잠시 뒤 강철민 팀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검은색 수트 여기저기에 찢기고 긁힌 핏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본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 실장이 사설 조직원들을 전부 끌고 들어왔습니다. 윤진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죠. 회장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어? 꼭대기 병동에 완전히 갇히셨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나오게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요. 강 팀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험악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본부장님과 꼬마가 회장님을 해치고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다고 아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퍼뜨렸습니다. 윤지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흘렸죠. 결국 이렇게 무식한 진흙탕 싸움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무서울 만큼 침착했어요. 지호가 강 팀장을 쳐다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아저씨들 지금 어디까지 밀고 들어왔어요? 강 팀장이 안주머니에서 소형 스마트 패드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더니 화면에 뜬 사옥 도면을 손가락으로 빠르게 짚었죠. 동문과 서문은 이미 그놈들한테 완전히 넘어갔어. 지금은 메인 엘리베이터 주변으로 조직원들을 총집결시키는 중이야. 지호는 한참 동안 복잡한 건물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직 저놈들이 못 막은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원래 이런 큰 건물은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라고 만든 비밀 통로도 엄청 많거든요. 지호는 며칠 동안 사옥을 돌아다니며 머릿속에 사진처럼 박아두었던 길들을 떠올렸습니다. 지하 배수로와 굳게 닫힌 자재 창고, 그리고 천장으로 이어진 좁은 배선용 공간이었죠. 지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간 없어요. 저놈들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해요. 그날 밤 몰래 잠입한 지호는 지하 기계실 곳곳에 기막힌 함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는 통은 복도 모서리 쪽에 숨겼고, 오래된 철문 아래에는 낚싯줄처럼 가는 공업용 와이어를 팽팽하게 연결했습니다. 캐비닛 위와 천장에는 고철들과 무거운 쇳덩이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고, 매캐한 연기가 지독하게 나는 화학약품도 곳곳에 세팅했죠. 천장에 매달린 대형 환풍기 와이어 지지대에는 미리 끊어지기 직전까지 칼집을 내두었습니다. 강 팀장은 혀를 내두르며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너 대체 언제다 이런 걸 생각해 둔 거야? 지호는 덤덤하게 대답했죠. 제가 숨어 살던 폐공장은 악덕 기업들이 돈을 주고 화학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거대한 불법 투기장이었거든요. 밤마다 시커먼 폐기물 트럭을 몰고 들이닥치는 그 무서운 용역 아저씨들한테 들키면 진짜 뼈도 못 추리니까 늘 도망갈 구멍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자는 게 제 유일한 생존법이었어요. 윤지는 땀방울이 맺힌 지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거대한 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베테랑처럼 보였죠. 잠시 뒤 보안 요원 하나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최만우 쪽에서 아무래도 눈치챈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보안 요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쇠파이프를 든 조직원들이 지하 기계실 복도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묵직한 구둣발 소리가 점점 무섭게 가까워졌습니다. 지호는 조용히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드디어 저놈들이 우리 구역으로 들어왔네. 강 팀장이 3단봉을 쫙 펴며 목소리를 낮췄죠. 죽기 살기로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어. 하지만 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저놈들과 정면으로 싸우면 우리 전부 다 죽어요. 지호는 강 팀장의 등 뒤로 윤진을 슬쩍 밀어넣으며 단호하게 덧붙였죠. 제가 미끼가 돼서 놈들을 기계실 함정 쪽으로 싹 다 유인할게요. 아저씨는 본부장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가서 경찰 특공대부터 부르세요. 정말 괜찮겠어? 혹시라도 다치거나 잘못되면 어떡해? 윤진이 걱정스럽게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제 걱정은 마세요. 기계실 지하 구조를 눈 감고도 훤히 알거든요. 강 팀장은 혀를 내두르며 놀란 얼굴로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강 팀장이 윤진을 호위하며 반대편 비상구로 빠져나간 직후였어요. 최만호 실장은 사설 조직원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다. 절대 살려두지 마라. 최 실장은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렸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멀리 캄캄한 배관실 끝에서 어린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죠. 최만호 아저씨. 지호가 지하복도 어둠 속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지금 저 찾고 계셨죠? 최 실장이 어이없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겁도 없이 제 발로 기어 나왔구나. 지호는 천천히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어디 한번 잡으러 와보세요. 그러고는 복잡한 배관 사이로 휙 사라져버렸습니다. 최 실장의 얼굴에 흉악한 분노가 번졌죠. 당장 쫓아가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조직원들이 우르르 지호가 사라진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사옥의 지하는 거대한 죽음의 덫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실장의 무리들은 지호를 쫓아 미로 같은 기계실 깊숙이 들어갔죠. 저마다 살벌한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쫓아가면 갈수록 복도가 자꾸 꼬여만 갔어요. 앞문을 열면 철제 셔터가 내려와 있었고 막힌 줄 알았던 길이 또 다른 창고로 이어졌죠. 누군가 일부러 쌓아둔 무거운 캐비닛들이 계속해서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조직원들의 험악한 얼굴에는 점점 초조함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 꼬맹이 놈 대체 어디로 숨은 거야? 바로 그 순간 천장 환풍구에서 독한 연기가 무섭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거 무슨 연기야? 지호가 폐기물 약품을 배 앞에 만들어둔 강력한 연막이었죠. 놈들은 매운 연기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그 틈에 지호는 반대편 기계실로 넘어가 미리 걸어둔 철제 와이어를 힘껏 잡아당겼어요. 천장 쪽에 위태롭게 쌓아두었던 고철 더미와 쇳덩이들이 와르르 무너지며 놈들의 퇴로를 막아버렸습니다. 뒤따라오던 무리들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위험해. 전부 뒤로 물러서. 하지만 이미 한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바닥에 잔뜩 뿌려진 공업용 윤활유 때문에 발이 헛돌며 사정없이 미끄러지기 시작했거든요. 고꾸라진 놈들 위로 달려오던 조직원들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복도 사이로 지호는 그림자처럼 날쌔게 움직였죠. 최 실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핏대를 세웠습니다. 고작 애송이 놈 하나한테 쩔쩔매고 난리야. 바로 그때 복도 양쪽에서 거센 불길이 확 솟아올랐어요. 지호가 미리 숨겨둔 인화성 기름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이었습니다. 불길에 갇힌 조직원들이 기겁하며 뒤로 헐레벌떡 물러섰죠. 불이다. 길이 완전히 막혔어. 최 실장이 시퍼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쫄지 마. 그냥 기름에 불 좀 붙은 것뿐이야. 하지만 그 순간 뒷걸음질 치던 무리들의 발밑이 허망하게 푹 꺼져버렸어요. 깊은 지하 집수정의 두꺼운 철제 덮개를 미리 치워두고 얇은 합판으로 교묘하게 위장해둔 함정이었습니다. 당황해서 엉겹결에 바닥을 밟은 조직원 여러 명이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깊고 시커먼 오물 구덩이 아래로 짐짝처럼 처박혔죠. 지옥이 되어버린 상황에 최 실장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커먼 연기를 뚫고 지호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숯검정이 묻은 얼굴로 최 실장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최만호 아저씨. 최 실장은 이를 뿌득 갈며 소리쳤죠. 내 놈이 감히 나를 엿먹여. 지호는 조용히 최 실장의 발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은 늘 자기 발밑을 못 보더라고요. 최 실장이 흠칫 놀라며 자신의 명품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발끝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공업용 낚싯줄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피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죠. 지호가 손에 쥔 와이어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 매달려 있던 육중한 철골과 쇳덩이들이 무서운 속도로 쏟아져 내렸어요. 엄청난 굉음과 함께 최 실장과 남은 조직원들이 충격에 휩쓸려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하게 박살이 나고 말았죠. 바로 그 순간 강 팀장과 특수보안팀이 무장 경찰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최만호 패거리들 전원 무장 해제시키고 체포해. 비틀거리며 도망치려던 최 실장은 결국 험악한 꼴로 경찰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청아그룹을 집어삼키려던 남자의
구겨진 정장에는 시커먼 기름때와 흙먼지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죠. 최 실장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끝까지 지호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회장 자리에 앉았어야 했어. 서태평이랑 서윤진 그년까지 모조리 없애버렸어야 했다고. 지호는 조용히 그 도끼 어린 눈빛을 마주 보았어요. 사람 죽이려고 괴한들 풀었을 때부터 아저씨는 틀려먹은 거예요. 최 실장은 분노로 입술을 떨었지만 더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평생 남을 짓밟고 살던 그가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말문을 닫은 순간이었죠. 잠시 뒤 윤진이 구두 굽소리를 내며 천천히 지하복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군데군데 찢어지고 오물이 묻은 정장 바지 끝자락이 바닥을 스쳤어요. 그녀는 꿇어앉은 최 실장 앞에 차가운 얼굴로 멈춰 섰습니다. 우리 아버지 수에게 화학 독소를 타고 날 없애려고 했어? 최 실장은 자존심 상한다는 듯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저지른 그 더러운 죄악들이 다 덮일 것 같아? 윤진의 목소리는 몹시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뼈를 깎는 듯한 짙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경찰들이 최 실장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일으켰습니다. 최만호 일당이 끌려나가는 동안 지호는 가만히 그 비참한 말로를 지켜보았죠. 지하 기계실에는 아직도 매캐한 화학 연기가 떠다니고 있었고 부서진 철골과 흩어진 고철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윤진이 지호의 작은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어요. 내 덕분이야. 지호는 잠시 멈칫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새벽 길고 끔찍했던 밤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최만호 실장이 경찰에 체포된 뒤 청아그룹 본사는 며칠 동안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비밀 장부에 적힌 불법 매립과 비자금 내역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서 최 실장 라인에 섰던 고위 임원들도 줄줄이 검찰에 끌려갔죠. 오랜 세월 그룹을 장악했던 썩은 권력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서태평 회장은 해독 치료를 마치고 빠르게 몸 상태를 회복했어요. 수액에 섞였던 신경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손끝의 마비 증세도 거의 사라졌고 밤에도 안정적으로 잠을 이루었죠. 안색도 한결 밝아졌고 임원 회의를 주재할 때도 예전의 그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되찾았습니다. 윤진은 다시 수석 연구소장이자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자리를 단단히 굳혔어요. 폐기물 구역 낭떠러지 아래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쓰러져 있던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의 평화가 꼭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변화가 낡은 운동화를 신은 12살짜리 소년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죠.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서 회장은 지호를 자신의 집무실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 회장은 소파에 앉은 어린아이를 한참 동안 유심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녀석 기지 덕분에 나와 내 딸, 그리고 이 거대한 청아그룹이 전부 살았다. 지호는 아무 말 없이 덤덤하게 앉아 있었죠.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든 최고급 아파트든 다 줄 테니 원한다면 내 양자로 들여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무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숨막히는 빌딩보다 제가 살던 폐공장이 훨씬 편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거기 있는 고철이나 기계들은 사람처럼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약에다 몰래 화학 독소를 타는 더러운 짓도 안 하고요. 서 회장은 그 당돌한 대답에 어이없다는 듯 가만히 피식 웃었어요. 진짜 맹랑하고 특이한 놈이로구나. 윤지는 곁에서 그런 지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다시 외곽의 폐공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밑창에 청테이프를 칭칭 감은 낡은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작은 공구 가방을 어깨에 둘렀어요. 윤진이 사옥 1층 로비까지 직접 배웅을 나왔죠. 진짜 꼭 가야겠어? 지호는 가방끈을 고쳐 매며 피식 웃었습니다. 여기는 속 시끄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윤진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다시 볼 수는 있는 거지? 기계 고칠 일 생기면 부르세요. 윤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지호의 이름이 각인된 스위스제 티타늄 맥가이버 칼과 위치 추적기가 달린 스마트워치가 들어있었어요. 내가 쓰도록 해. 지호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게 쓸게요. 그렇게 지호는 다시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로 돌아갔죠. 지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며 그렇게 또 몇 해가 훌쩍 지나갔죠. 어느새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외곽의 폐공장 구역에 천재적인 소년 엔지니어가 살고 있는데 아무리 망가진 기계라도 척척 고쳐낸다는 이야기였어요. 미세한 유해 가스 누출도 냄새만 맡고 단숨에 찾아낸다고 했죠. 어떤 이는 그 아이가 AI보다 더 정확하다고 혀를 내둘렀고 또 어떤 이는 뒷골목의 최고 해결사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소년의 진짜 정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다만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만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 폐공장의 아이는 사람 마음속에 숨겨진 새까만 거짓말까지 아주 투명하게 들여다본다는 것이었죠. 윤지는 가끔 스포츠카를 몰고 그 외곽의 폐공장 낭떠러지로 향했습니다. 절벽 끝에 서면 늘 지호와 처음 만났던 그 숨막히던 날이 떠올랐어요. 괴한들과 사냥개들을 피하려 자신을 절벽 아래로 거칠게 밀어버렸던 그 작은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지금의 자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었죠. 윤지는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철조망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너머로 묵직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참 무섭고도 신기한 인연이었지.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수석에서 쇼핑백 하나를 꺼냈어요. 지호가 평소에 뚫어지게 쳐다보던 한정판 브랜드의 새 운동화였습니다. 윤지는 그 운동화를 절벽역 낡은 드럼통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죠. 거친 바람이 한바탕 버려진 폐공장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멀리 낡은 배관실 어딘가에서 경쾌한 발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어요. 윤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차를 돌려 빠져나왔죠. 그녀의 뒤로는 거대한 폐공장이 묵묵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낡고 거친 공간 어딘가에 한 천재 소년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것이었죠. 기계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지호는 늘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폐기물 구역이 길러낸 소년 또한 세상 끝날 때까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때로는 억울하고 가슴 치는 날도 있었겠지만 묵묵히 버텨낸 여러분의 진심도 언젠가는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을 깊게 울렸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따뜻한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달봄사연이었습니다.